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의원은 오늘이라도 조사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관련 논란과 의혹을 모두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받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관여했느냐, 그리고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실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했느냐입니다. 경찰은 일단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지난해 대선 전부터 기사 URL 등을 보내며 홍보해주세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그동안 드루킹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드루킹과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인사청탁 관련해서도 김경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에도 김경수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실인지 여부 등에 김경수 의원은 강한 어조로 이미 여러 번 아니라고 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참고인으로 경찰에 나온 김경수 의원이 참고인에서 끝날지, 범죄 혐의가 일부라도 나와 피의자로 전환될지 경찰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1년 6개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오늘 새벽 5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만기 출소하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운집한 기자들을 보고 일순 크게 놀란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되찾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무덤덤한 표정으로 여러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한 듯 1년 6개월간 있었던 서울 남부구치소를 고개를 돌려 힐끗 다시 한번 보더니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다는 뜻모를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로 넘어가자 정 전 비서관은 누군가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후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4년 선고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치소 면회 찾아가실 거세요?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을 관리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드레스된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6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여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두 등을 돌리며 돌아서는 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 심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어 증언을 일절 거부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입을 닫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발언 도중 목이 맨 듯 수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도 이날은 굳은 표정으로 눈을 떼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지켜봤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14건의 문서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달 26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만기 출소하는 정 전 비서관은 후련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오늘은 일단 구치소를 떠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법적 실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의 구치소 생활과 만기 출소, 그 끝에 감옥이 저 구치소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다는 선문답을 남긴 정호성 전 비서관.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상납 재판 결과에 따라 구치소 아니냐 바뀌냐 정 전 비서관의 거취와 경계는 다시 한번 갈리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MBC 장악과 좌파 연예인 퇴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원 전 원장 재판, 오늘 신세아 기자와 이슈플러스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MBC 장악 좌파 연예인 퇴출, 이 원 전 원장 공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과 공모를 해서 PD수첩 PD 그리고 정권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을 주고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이 특정 연예인들을 MBC 프로그램에서 퇴출하도록 했다는 혐의인데요. 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재판입니다. 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방송 개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예.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네, 지난달 1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부당선거 개입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재판 이게 또 끝이 아니죠? 네, 이 국정원 댓글 사건 확정 판결 외에도 별건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만 3건이나 됩니다. 일단 오늘 첫 공판이 열렸던 이 MBC 장악 직권남용 재판이 있고요.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이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쏟아부은 국고손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65억 원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금액만큼 이 원 전 원장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동결된 상태인데요.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이 동결된 원 전 원장 재산은 추징이 돼서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뭐 권력은 이미 잃은 지 오래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명예도 재산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재판 이야기 계속했지만 이외에 또 다른 재판이 있죠? 네, 원 전 원장은 이 박승훈 전 보훈처장과 공모를 해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민간단체로 위장한 사실상 이 국정원 하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지 공작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국발력 관련을 해서도 국정원 예산 55억 원을 부당 지원한 국고손실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재산이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인 것 같은데 뭐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위에 언급된 재판들은 이미 기소가 돼서 공판이 시작된 재판들이고요. 검찰에 기소되긴 했지만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 않은 재판도 2건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정치 공작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MB 상담 뇌물 이 혐의 재판이 그 2개인데요. 모두 지난달에 추가 기소된 사안들로 곧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또 아직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어도 검찰이 수사 중인 것들도 있죠? 네,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서 여론조사에 사용하게 한 거라든지 또 국정원 예산 약 20억 원 횡령, 고급 호텔 스위트룸 안가 조성 혐의 등 이렇게 별건으로 진행되는 수사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좀 재판이 원 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 뿌린 게 있으니까 돌아오는 것들이겠지만 그야말로 앞으로 고난의 행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설립 이후 쭉 적자를 내다가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회계상 조단위 이익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인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갑자기 적자에서 흑자로, 조단위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로 매년 큰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단숨에 1조 9천억 원의 흑자 전환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상장되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장부상 2,9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로 다시 평가되면서 4조 8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가 평가됐는데요. 이처럼 2015년에 갑자기 회계 기준이 시장가액으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흑자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으로 큰 이익을 냈고 기존 손실을 상기하고도 남는 이익으로 회계상 흑자 전환을 하는 마법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900억 원짜리 회사가 갑자기 4조 8천억 원짜리 회사로 바뀌었다는 건데 금감원은 이게 분식회계라는 거죠? 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시장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회계 처리한 것이 분식회계라는 입장입니다. 예,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당분간 수익을 낼 수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부풀리고 이를 투자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해서 회계적으로만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리도 통과했고 회계 기준도 따랐다라는 입장인데요. 법과 규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이 크게 무리를 한 셈인데 그 배경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분식회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는 제일모직이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는데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결국은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의 그런 지배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분식회계로 최종 판명이 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식회계인지 정당한 회계 처리인지 진실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사망하게 한 종로 여관 방화범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53살 유모 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가 한 여관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10리터를 산 뒤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초등학생, 중학생 딸의 방학을 맞아 전남 장흥에서 서울 여행을 온 세 모녀가 숨지는 등 7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막노동을 하며 허름한 여관에 장기 투숙을 하는 등 대부분 고단한 삶을 살던 소시민들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유 씨에 대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불법성, 비난 가능성,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유도 따로 밝혔습니다.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유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 피해자들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무기징역 선고 사유입니다. 생명을 박탈하진 않겠지만 죽을 때까지 뉘우치며 참회하는 삶을 살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결. 그럼에도 일부 유족들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왜 살려두느냐고 오열하며 재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 씨가 재판부 취지처럼 평생 참회의 삶을 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 사유 및 적정한 파견기간 고려 없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을 놓고 사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물벼락 갑질로 무리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이 오늘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 방향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5월 4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